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함께하는 감시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박기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시자들에서 오랫동안 함께했었던 경남신문 김용훈 기자와 동료신 거죠? 같은 회사니까. 네, 맞습니다. 후배? 예, 후배입니다. 신가요? 네. 혹시 여기 나온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하롬 아나운서의 네. 그런 갑작스런 돌발 질문에 네. 주의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네. 예. 그러면 김용훈 기자가 선배였으면 평소에 감시자들을 본 적이 있으시겠어요? 예, 정답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어. 내용도 자체도 정말 깊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감시자로 활동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갑니다. 네. 놀랐습니다. 네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훈 기자가 이런 말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수염이 있다가 없고 네네. 40, 50대 얼굴을 가장한 청년 패널을 조심하라. 이렇게 고문 총장님이셨어요? 없었습니까? 예. 근데 김용훈 기자께서 우리 평소에 보면은 이 시민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다 긁어주는 좋은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가 오셨다니까 믿음이 많이 가고요. 그렇다면 우리 박기원 기자님께서는 평소 어떤 기사를 써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경남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 소음 문제라든지 네. 또 김해와 창원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박기원 기자를 이렇게 초대한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주택조합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해서입니다. 뭐 여기저기서 조합원 모집한다 이런 현수 막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뭐 누군가는 정말 싸게 아파트 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또 몇 년째 시작도 못했다. 아파트 완성까지 10년 걸린다.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지역주택조합 모르면 당한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합 아파트라고 하면 혹시 뭐 재건축이나 뭐 그 재개발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설명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거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 조금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네. 또 조합원의 일정 자격만 획득한다면은 청약 저축의 그런 가입과 관계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좀 이슈가 화두가 됐고 많은 지방에서 지역주택조합 건설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합 아파트라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고 조금 떠올리시는데 사업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가진 그런 분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반면에 이 지역주택조합은 이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땅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네, 그 네. 차이로 보면 될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그것이고 사실은 이제 입법 목적도 약간은 다른 것이어서 흔히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흔히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이제 도시 지역에 노후되거나 이제 불량한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거나 아니면 도시의 기반 시설이 좀 약한 지역을 구역을 정해서 다시 이제 재구역화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가 기본이 되는 그런 형태의 조합이 꾸려지는 것이고 네.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거랑 목적을 달리해서 주택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진 세대주가 이제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주거 요건도 뭐 강한 요건은 아닙니다만 일정 요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기들이 원하니까 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곳에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형식으로 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1980년대에 네. 이제 주택이 많이 부족할 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해라는 뜻에서 주민들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집을 짓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주민들이 이제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직접 이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또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했는데, 이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이제 또 부담금이 생기고 또 조합원들끼리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점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시절이 좋을 때는 좋았겠지만 지금 호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지역 땅값은 계속 오르죠. 그리고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고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공사기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 대행사가 잘못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공사 기간을 아무리 100% 온전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단 1%만 어긋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2월 19일에 청와대 이 게시판에 청원 글 보니까 부산에 있는 부산 뭐 경남이 아니지만 부산에 있는 장전동에 보니까 지역주택 조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2년 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법정 소송이나 이런 거 해결해 달라고 올리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계약금 3천만 원을 넣었는데 2년 넘게 지나고 나서 돈을 아직까지 받지도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려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파트 구경도 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이고 온갖 이 용역 대행사의 비리나 부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견됨에 따라서 지금 안타까운 실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경남에서도 여러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김해가 가장 많은 16곳이고요. 창원에는 6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뉴스 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4천여 가구를 짓는 김해 EL 지역주택조합 1조 5천억 원 규모로 지난 2015년부터 조합원 3,300여 명을 모아 분양이 흥행했습니다. 조합원 돈만 4천억 원 넘게 투입됐지만 4년이 되도록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합 설립부터 운영까지 관여한 업무 대행사가 조합에 343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업무 대행사 대표 53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조합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토지 매입 용역 계약을 중복 체결하고 분양 용역비와 설계 용역비, 광고 용역비 부풀리기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조합이 사야 할 땅을 대행사가 선점해 조합에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 등으로 48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업무 대행사 대표와 용역업체 대표의 토지와 건물, 예금 등 범죄 수익 225억 원을 추적해 추징 보전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합에 환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방금 보신 게 이제 EL 지역주택조합인데 조합원이 3,300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큰 조합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조합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좀 복잡하네요. 일반적으로 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이 사업 주체인 조합원과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공사를 하는 시공사 그리고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대행해주는 업무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 앞서 보신 그 EL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대행사가 조합 설립부터 운영 단계까지 조합을 좌지우지하면서 무려 34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업무 대행사 대표는 이 조합장과 이사를 자신의 측근으로 구성한 뒤에 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합에 5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토지 매입 용역 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하면서 이제
분양 용역비와 설계 용역비 그리고 광고 용역비를 또 부풀린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또 조합이 사야 할 땅을 업무 대행사가 미리 선점해서 조합에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으로 48억 원을 또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챙긴 돈을 세탁하는 데는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도 업무 대행사 대표하고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가 사실은 다 이제 한 집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분들이 지금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합을 맞춰서 같이 배임 행위를 했던 조합장, 이사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들이 지금 다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조합에 이제 손해를 끼친 거, 그러니까 조합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진 돈을 빼돌려 가지고 결국 용역업체 그 밑에 하청업체가 돈을 빼돌려서 다시 이제 업무 대행사 대표에게 상납하는 형식으로 돈을 착복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처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낸 조합비를 어떻게든지 다시 환수를 해서 손해를 적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검찰에서 이 이제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일단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22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업무 대행사랑 조합장이 측근이다 보니까 이게 견제가 전혀 안 된 건데 이럴 경우에 뭐 다른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거나 뭐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검찰 측에서는 일단 이 업무 대행사의 이런 전횡을 막을 견제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엘조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비가 무려 1조 5천억 원이었고 지금까지 집행된 게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견제 장치가 없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일인데 근데 이 이엘조합의 감사는 자기가 이사회에서 도장을 직접 찍은 적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제 지금 현 조합 쪽에. 그리고 이 감사가 업무 대행사 쪽에 등기이사로 이제 등록돼 있었고 또 급여 자체도 조합이 아니라 업무 대행사 대표의 명의로 된 법인에서 받은 것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실제 감사가 이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상담을 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문제는 조합 내부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원도 있지만 감사는 당연히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권을 행사해서 내부 자료를 보고 업무 감사를 하려고 해도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리고 협조를 해서 어떤 이제 비위 사실이나 문제점을 발견을 한다고 해도 이 감사로서는 그 발견한 것까지가 이제 다지 그걸 가지고 바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냥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또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도 없다 하는 게 한계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엘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결국 검찰에다가 이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아파트처럼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중도금을 내면 건설사가 알아서 시공해갖고 마음을 딱뚜딱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반대로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은 용역을 맡겼을 뿐이지 책임은 응당 조합원이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합장이나 용역 대행사의 투명성이나 정직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도금 놓고 중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르면 망한다라는 게 이거는 정말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주택조합도 혹시나 이런 경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지검이 이제 이엘 수사 이후에 이제 이례적으로 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엘의 조합의 문제가 전반적인 이 조합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건데요. 창원지검에서는 그래서 경남 도내 지역주택조합 10곳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은 지금 관련법에서 이 업무 대행사를 그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결국에 이 업무 대행사를 낀
이런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대행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조합 집행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EL 조합은 새 집행부와 업무 대행사가 지금 구성됐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늦어도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뜨겠다는 목표로 지금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 분담금 문제인 건데요. 저희가 또 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는 6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 별도였습니다. 제일 많이 내는 세대가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이제 모든 조합원들이 알게 된 거는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회계법인하고 해가지고 수입 지출 내역을 다 해서 이만큼 나왔으니까 총회를 열겠다. 이제서야 준공 9개월 앞두고 이제 그 안건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작년 12월 15일에 470억 추가 분담금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좀 산적에 있는 걸로 저희 파악을 해보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되면 또 더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조합원한테 또 올 수 있는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다른 추가 분담금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금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입주했는데도? 입주한 뒤 1년 뒤에도 나올 수 있고 그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조합이 청산하기까지는 모든 금액이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제 마무리되어야 조합 청산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 조합원들이 뭉치기가 되게 힘든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결국에 내가 이게 잘못됐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잘못돼서 방어잡자 해도 결국 저는 한 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조합원 세대 중에 한 표밖에. 이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잘못됐다고 같이 외쳐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 구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택에 대한 무지를 이용해가지고 조합원 개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정보를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한 번에 다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 개개인은 그때까지 구심점이었으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주고 계약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는 총회 한 번도 없었나요? 임시총회가 한번 중간에 총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총회 안건은 이제 조합장 교체하고 그다음에 임직원들 교통비 약간 더 올려주는 것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사 그 진행 상황이랑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네,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지역주택조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지역주택조합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 법을 개정해서 잘 이끌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바에는 아예 지역주택조합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저도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원수가 있으면 보내라. 지주택을. 그 정도. 네. 많이 지금 차분히 말씀은 하시지만 절대 하지 마라. 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원수에게 권해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네. 속이 타신 거예요.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지역민들의 피해가 크다면 그리고 이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낮다면 20% 미만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진행을 해야 된다면 법적 장치나 감시 장치를 분명히 곳곳에 겹겹이 두어야지만 이것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일 먼저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왜 토지 매입을 해야 토지가 다 매입이 돼야 이거 건물을 올릴 거 아닙니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데는 단지 이제 토지 사용 승낙만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조합원 모집할 때 약간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 토지 사용 승낙만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그 있습니다.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예요? 조합이 땅을 실제로 조합 소유로 사들이느냐, 단순히 이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사용 승낙만 받느냐, 그건 엄청난 차이죠. 또 땅을 실질적으로 조합 걸로 하지 않은 상태니까.
있으니까요. 오, 사용 승낙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단지 토지 사용 승낙만 80% 이상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부지의 80%. 근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실제로 이제 땅을 사들여야 되거든요. 95%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합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조합 설립 가능한 이제 토지 그 요건에 뭐 7, 80%가 달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땅을 사들이려고 하면 돈이 이제 막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 필지의 땅을 사들이는 데는 당연히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주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땅을 하나하나 사들이는데 계속 지가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것이고, 또 특히나 여기에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하면 거기에 땅을 가진 주인들이 당연히 땅값을 높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잘 또 안 내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기 또 화면에도 나왔지만 또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괘씸한 거는 그 알박기를 하는 사람이 업무 대행사 쪽에서 알박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땅값을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높게 불러서 땅을 파는, 그것도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초에 내가 거기에 조합원으로 들어갈 때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용역업체들이 업무 대행사랑 서로 짜고 용역비를 부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담금을 정산을 해보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입니다. 결국 최종 부담 의무가 있는 거는 조합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분양가가 높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한 조합원당 1억 5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이제 제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한 시공사는 이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고, 결국 피가 마르는 거는 이제 조합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제 입주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례를 본다면은 정말 이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 문제는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조합원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수긍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처음에는 잘 몰라서 가입을 했다가 혹해서 가입을 했다가 이런 문제점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나 중간에 나올래 이렇게 탈퇴는 못 하나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조합에 가입을 하시면 그때부터 나도 그 조합의 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합에 들어갈 때 조합에서 만든 각종 규약이나 정관을 내가 다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퇴를 하면서도 내가 사인을 했던 그 규약이나 정관이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표준 정관에 기해서 문구가 작성된 조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표준 정관은 국토부에서 이걸 이제 만들어준 정관인데, 거기에 보면 이미 탈퇴할 수 없다는 규정이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를 하려면 조합에 내가 탈퇴서를 제출해가지고 조합 총회나 이사회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총회라는 것은 전 조합원으로 구성된 결의체인데, 만약에 우리 조합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나 탈퇴할래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조합원들이 그거를 찬성이야 이렇게 해도 조합원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탈퇴가 안 되는 것이고, 간혹 탈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분담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걸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필요한 걸 다 빼고 남으면 정산해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거의 받아나가는 돈이 없이 빠져나가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혹은 나 대신에 다른 조합원을 넣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려워서 나가겠다는데 원수를 찾아야겠는데 그러면. 네, 누가 네.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고 성공 사례는 좀 드물다고 하고, 이거를 뭐 행정에서 모를 리도 없고 법 쪽에서도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또 관련 법률에서는 이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이 이제 조합의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을 이런 규정만 있을 뿐 위반해도 어떠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 주체인 조합원이 정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 대행사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이제
사업비 집행 내역을 한번 보자라고 이제 청구를 해도 이거는 이제 비밀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게 업무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법원에 가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 복잡하네요. 네네네 이런 정보를 이제 획득하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네. 네. 이게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VCR에도 나왔잖아요. 네. 개정을 했는데 차라리 법을 없애고 안 해야 된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을 했지만 이게 사실 이제 실효성이 없는 개정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터놓았다라면 단순히 이걸 시장 원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뭐 재건축, 재개발에 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좀 이거를 접근해가지고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입법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회 좀 놀고 있죠, 요즘에. 그죠? 그래서 이게 하세월이에요. 이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합 가입을 하실 때 좀 그 탈퇴 규정이라든지 추가 분담금 규정 그리고 탈퇴를 할 때 내가 반환받을 수 있는 정상금에 관한 규정을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확인을 하시고 없다라면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요구라도 하시고 그렇게 좀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좀 찾는 노력도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감시 리스트 제목을 지역주택조합 모르면 당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게 모르면 당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알아도 또 알게 돼도 뻔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또 국회와 행정부가 적극 나서길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예천군 의원들의 가이드 폭행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난해 11월 경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밀양시 의원들 간의 폭행 사건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밀양시 의회도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린 걸까요? 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징계도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하려는 듯 보이는 이 사건 저희 감시자들에서 다시 들춰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품행제로 지방의원 징계는 패스입니다. 네, 이번 감시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최상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날카로운 감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밀양시의회 폭행 사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11월에 이제 밀양시 공무원들하고 시의회 의원들이 저녁에 이제 친선 볼링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분위기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상득 그 밀양시의회 의장이시죠.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무권 의원에게 이제 선거운동할 때 선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한테 충성맹세했는데 왜 충성을 안 하냐라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돼서 쌍방이 서로 욕설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은 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헤어졌는데 2차로 이제 정 의원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다시 이제 김 의장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불러가지고는 갑자기 얼굴 등을 폭행을 해서 뭐 이가 부러지거나 얼굴이 다치거나 하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정 의원의 주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 의장도 나도 이제 다친 곳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시민분들이 다 알게 되신 거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의아하실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한테 너 왜 나 충성하지 않느냐라고 따진 것도 의아하고 굳이 쫓아가서 다시 폭행을 했다는 것도 의아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당황스럽네요.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2차로 이제 술집 갔을 때 이제 화해시키려고 누군가가 이제 부른 거죠. 그런데 갔는데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이제 화장실로 가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배가 후배가 선배에 대한 그 배려나 존중, 예의 이런 것들이 좀 모자란 것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바로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폭력 의원을 감싸는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밀양 시민분들도 그렇고 밀양시의회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저는 왜 충성 안 하냐 하고 이렇게 폭행 사태가 벌어진 게 영화에서 많이 보신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조직. 네. 네.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그 심지어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당이면 왜 너 같이 안 하냐, 왜 충성 안 하냐, 내가 선배인데 같이 내가 의장이고 앞으로 의장 활동 잘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텐데 또 당이 또 다른 그러니까요. 기 때문에 네. 이거 일부러 참 의회 활동하지 말고 동창회 가서 활동하면서 미래 기간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다시 들춰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4개월 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징계가 어떻게 되냐 보자 이랬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후에 어떤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좀 묻히길 기다리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정무건 의원이 그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이 사건 직후에 위원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의원은 그 밀양시의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을 한 데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지만 의장직은 지금 아주 계속 잘 수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밀양시 의회도 지금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사건 직후에 의원 전체 명의의 사과 보도문을 내긴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제도에도 있는 윤리위원회조차도 구성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있는 제도 말고 밖에서 뭘 그렇게 강구하고 계신지 좀 의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열려야 하는 건데 그 교수님 이게 상설로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닌 건가 봐요?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이게 윤리특별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어떻게 보고 다룰 것인가 이건데 윤리 문제다 보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놓은 측면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위 없는 지방 의원들은 수두룩 생겨나는데. 징계는 이제 우스룩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상위 법령의 지방자치법에 네. 이 지방 의원들의 윤리 심사나 징계에 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해두었어요. 이 강제 조항이 아니죠. 임의 조항이다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이랬는데 예를 들면 징계 대상이나 윤리 심사를 해야 되는 의원이 생겼다 이러면 의장이 인지를 하면 의장이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다가 회부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폭행 사건은 의장 자체가 가해자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회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각 상임위 위원장이 또 해당 의원들이 그런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본회의에 의장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위원장이 없고 그러니까 누가 좀 회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밀양시 의원 제적 5분의 1 연명으로 해서 의장한테 이제 회부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밀양의회는 이게 자유한국당 소속이 8명이고 민주당 소속이 5명인데 민주당 소속 5명이 다 이 회부를 시키면 되는데 의장이 또 상대방인 자유한국당이다 보니까 그 진행 절차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행 절차가 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의장을 불러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 이제 회부를 했었을 때
이 징계를 하려면 징계를 하려면 이게 징계가 한 4종류가 있는데요. 공개 회의에서 사과, 경고하는 것, 그다음 사과하는 것, 네. 그리고 이 출석 정지 30일 이내,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제명이에요. 네. 근데 제명을 하려면 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이거 네. 뭐 윤리위원회고 뭐고 할 것 없이 네. 의장이 당연히 의장직부터 사퇴를 해야죠. 그쵸. 예천군 의회가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예천 구민들이 경남 지역,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낯들지 못하고 다녔습니까? 밀양 시민들이 자신들의 근익을 대변하려고 뽑았던 선출직의 의원이, 그것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폭행을 하고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운영위원장직을 사퇴를 했는데 가해자는 아직도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마 이것도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그 사과의 내용도 달라졌고, 당시에 합의됐던 내용들은 조기에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것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식으로 문구가 또 바뀌고 이랬는데, 이런 말장난하지 말고 자기를 선출해준 밀양 시민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네. 의장직부터 내려놓고 그 뒤에 재판 뭐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검찰이 미루지 말고 의회 자체 내에서 스스로 그렇죠. 자정을 가질 것이 우선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싶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있죠. 네. 11월 9일 날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데, 여기 회기 중일 때입니다. 회기 중일 때 의장이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거는 의원을 상대로 했다는 건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회기가 폐회 때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냥 조금이라도 봐주겠는데 의장의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기본이. 네. 제 식구 감싸기죠, 전형적인. 자기 같은 의원을 지키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할 수밖에 없고, 대시민 사과문에 포함됐던 윤리위 구성 부분을 삭제한 것이거든요. 처음엔 있었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라고 네. 여야 합의해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사과문 발표할 때 그 부분을 삭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 그냥 공개 사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그냥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의원들의 의지가 없다면 윤리위는 열리기가 참 힘든 구조네요, 현재. 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또 고동 소리를 해야 될 그중에서 수장인 의장이 그런 일에 직접 당사자라고 한다면은 네. 윤리고 뭐 간에 당장 의장부터 내려놓고 언제 사퇴하고 집에 가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의회하지 말고 그 동문회 가서 선후배 사이라고 따지든지 그렇게 그렇죠. 해야지. 공적인 자세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는 이거 뭐 다르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분 되게 화나신 것 네, 같아요. 네, 해보셨으니까. 아니 지방의 의원이 출마를 할 때에 주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출마를 했습니까? 맞아요. 출마 당시의 심정을 유지를 해야죠. 이거 완장차도 이런 완장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의회 이 사건에서 보면 팩트는 이미 다 드러나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드러난 팩트만으로도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내지는 네. 이제 의원으로서 부적절했다는 게 드러난다면 이런 사안에서는 사법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바로 징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밀양시의회가 보니 2006년에 윤리위 아까 말씀하신 비상설 기구를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 구성하도록 의회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12년 동안 한 번도 이것들을 개최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선례적으로 밀양시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용서도 받고 새로운 또 지방의회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밀양 시민에 대한 이거는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의무 아니겠습니까, 사실 권리자. 지방의회가 결국 감시자들이 네. 이 350만의 감시자들의 눈이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감시를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밀양시 같은 경우는 11월 9일부터 해가 지금 4개월 동안 밀양 시민단체나 밀양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 상대적인 견제를
너무 이제 잘 하지 못했다 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또 의회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식이 어떤 거냐 하면 11월 9일 날 사건이 일어나고 12월 4일까지 본회의 할 때까지는 의장이 대리를 시켜요. 그래서 부의장이 이제 하다가 12월 4일 날 나와서 사과 정도 하고요. 우리 이제 운영위원장도 보니까 한 12월 4일까지는 자기가 11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대리 체제로 해서 위원장 대리가 나오는데 또 올 1월 달 임시회 되면 위원장을 또 해요, 본인이. 다 돌아왔네요. 물론 이게 사임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안 하면 위원장직은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죠. 그래서 피해자인 저는 위원장도 자기가 사임을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냥 운영위원회 안 나가야죠.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어버리고 의장은 12월 4일 사과한 것만 가지고도 네. 지금까지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래 생각을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셀프 징계다 이러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라고 하잖아요. 네. 물 징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놓아두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민들이 얼만큼 오해를 압박을 하고 강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4년 후를 이 재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시민들이 더 감시를 많이 하고 책찍질을 때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진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뭐 밀양시 의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어떤 비위를 저질러도 윤리위를 통해서 지방의원들이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마땅히 받아야 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도내 시군의회에서 징계받은 걸 지금 한 8년간의 자료를 보면 8년 동안 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 징계의 대부분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수위가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그다음에 제명이 있는데 대부분 뭐 제명은 딱 한 건밖에 없었고요. 대부분은 아주 이제 약한 정도의 출석 정지 내지 공개 사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를 보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전체 지방의원이 3,692명입니다. 여기서 제명당한 의원이 고작 8명입니다. 그리고 각종 뭐 성추행, 폭행, 음주운전, 고리사치 업무 태만, 뭐 동료 의원 비방, 사유가 다양한데 그거 다 아까 판결 총 77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명 8건, 출석정지가 31건, 경고가 20건, 사과가 18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 처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조금 보완돼야 된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럼 이런 의원들의 어떤 비위가 계속되는 건 뭐 징계가 약해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 윤리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상설화되면은 여기 또 우리 세비가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특위가 구성되면은 특위위원장의 판공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의회 의원들의 자리 늘리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윤리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지방의회는 앞서 이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충성 맹세를 해라고 폭행을 가했듯이 당이 달라도 지역이 대부분이 이제 이 항맥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고 또 의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낯불두면서 동료 의원을 징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랬다고 한다면은 네. 의원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이 윤리위원회를 다른 좀 도덕 의식과 좀 그런 의회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단체든지 또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윤리위를 통해서 의원들이 자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행정기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공무원분들을 징계하는 사례를 해보면 정말 요즘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공무원분들은 그 이제 관에서 요구하는 또는 밖에서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징계,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바로바로 회부가 되게 돼 있고 또 예를 들면 또 노동위원회 그 공익위원으로 심판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해고당하거나 징계당한 근로자분들이 구제 신청을 하는 곳인데요. 사기업들도 요즘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내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면 징계를 하는데 그것도 다양한 이유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민의를 대표해서 이 뽑히신 의원님들은
징계 그 종류도 너무 단순하고 또 징계 수위도 너무 낮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 뭐 회사에 계신 분들은 뭐 경고 같은 것도 있지만 강등, 감봉 있잖아요. 세비를 감봉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징계를 좀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셀프 징계를 잘 못하시니까 이제 주민들이 징계를 할 수 있게 주민 소환을 지금 뭐 정부에서 이런 입법안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주민 소환을 좀 요건을 대폭 완화해가지고 직접 네. 주민들이 심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개선 방안으로 얘기가 넘어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조언들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8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밀양시 같은 예를 들면 이게 과반수 3분의 2 이상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를 한 4명 정도로 줄이고 이 활동비가 든다는 거는 결국 그거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다. 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11월에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거의 3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민 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우리 제일 문제됐던 게 일단 투표를 하기는 하는데 이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 하면 아예 그 투표함을 열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만 되게 하면 넘어가니까 투표 못하게 하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주민 소환자 할 했었는데. 때요. 네. 근데 이제 이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개표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청구 요건도 인구 규모별로 이제 그 시에 있는 인구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좀 완화하는 것으로 바꿨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금은 재량으로 돼 있잖아요. 의무화하면서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개정안 내용만 소개시켜 주는 그렇죠. 거죠? 이거를 네. 계속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러 이제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벌써 좀 문제이군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실 밀양시 의원 포함 지방 의원들에게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씩 조언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350만 도민 그리고 밀양 시민들이 항상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방의원들은 항상 이 어깨 뒤, 등 뒤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처음처럼 출마 당시의 마음을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의원님보다 이 방송 보시는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네. 좀 뽑아주지 마세요. 그런 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선거 때 뽑아주지 마세요. 예. 무서운 말이네요. 네. 저 너무 무서운 말인데. 네. 의장님, 위원장님 사퇴하십시오. 네, 그게 시민들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다시 의원으로 본분으로 돌아와서 하셔도 충분히 하십니다. 그 역할에 너무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감싸야 할 제 식구는 동료 의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뽑아준 도민 시민들입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열띤 감시해주신 네 분의 감시달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답이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 우리 사회에는요, 무리를 일으키고도 이 말을 악용해서 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꾸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시간이 지났다고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관심을 끄면 이 사회에 판치는 불법과 비리, 구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는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시자들은 마이케이의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